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딥시크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전 세계 AI 판도를 뒤흔든 중국의 스타트업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기사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딥시크의 급부상, 또 베일에 쌓인 착업자, 그리고 뭐랄까 격동하는 중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딥시크가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AI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그 기술력 뒤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란들이 따라다니는지 좀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미중 기술 경쟁 구도나 중국의 AI 야망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지 그 의미까지 짚어보려는 거죠. 특히 이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딥시크의 AI 모델 R1이 공개됐을 때 그냥 성능이 좋다는 걸 넘어서서요. 그렇죠. 개발 비용이 GPT-4 추정치의 5% 수준이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게임 체인저죠. 5%요? 와, 실제로 이 소식 하나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매도세가 촉발됐다고 하니 그 충격파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딥시크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올해 1월 R1 모델 발표 때부터였죠. 네, 맞아요. 여러 표준 AI 성능 테스트에서 기존의 서구 강자들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엄청나게 낮은 개발 비용 주장, 이게 딱 나오니까 파장이 훨씬 컸던 거죠.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서 경제적인 위협으로까지 인식이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앞다투어서 딥시크 모델을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에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네, 아마존 담당자 말로는 주말 사이에 문의가 폭주해서 그냥 바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이 가죠. 아, 정말 분위기가 대단했겠네요. 딥시크의 등장이 그동안은 뭐랄까 미국 실리콘밸리가 압도적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준 거군요. 그렇죠. 중국 AI 기술 현장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그냥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었어요. 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까지 따라왔다고? 하는 그런 놀라움, 또 경계심이 동시에 타져나온 거죠. 그럼 이 모든 걸 주도한 인물, 창업자 량원펑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알려진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에요. 듣기로는 마른 체형의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회의 중에도 말을 좀 더듬거나 아니면 깊은 생각에 빠져서 한참 동안 침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좀 소극적인 리더인가요? 근데 이걸 그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논의의 핵심을 딱 파악하고 나면 갑자기 AI 모델 구조나 컴퓨팅 비용 같은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 누구도 예상 못한 날카로운 질문을 막 던져서 주변을 당황시킨다고 해요. 아, 반전이 있네요. 네, 전 직원들은 그를 진정한 너드, 그러니까 괴짜라고 부르면서도 보통의 연구원들보다 훨씬 더 깊이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집착, 이게 성공 비결일 수도 있겠군요. 직원들과의 관계는 좀 어떤가요? 직원들은 그를 라오반,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목할 점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아주 젊은 연구원이나 심지어 인턴한테도 핵심적인 실험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맡긴다고 합니다. 오, 인턴에게도요? 네, 직접 찾아가서 진행 상황을 묻고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좀 독특한 엔지니어링 시도를 해보라고 막 격려한대요. 특히 기술적인 대화, 그중에서도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아주 즐기고 성과가 나오면 내부 메신저로 직접 공유하면서 기뻐한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기술 중심 리더십이네요. 기술 광인이라는 별명도 있다고요? 네, 좀 비범한 야망을 가진 기술 기업가에게 붙는 별명인데 그의 기술에 대한 집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 10개월간 언론 인터뷰는 한 번도 안 했고 최근에 중국 총리랑 간담회한 사진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얼굴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노출을 극도로 꺼립니다. 정말 신비주의네요. 그럼 그가 어떻게 AI 분야에 뛰어들게 된 건가요? 배경이 궁금한데요. 량원평은 저장대학교에서 기계학습, 전자공학 이런 걸 공부했고요. 대학 시절에 친구들이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 대학 때부터 이미. 네.
졸업 후에는 혼자서 퀀트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당한 돈을 벌었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15년에 친구들과 항저우에서 하이플라이어 퀀트라는 투자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시작은 퀀트 투자 회사였군요. 그럼 여기서 AI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하이플라이어 퀀트 자체가 처음부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였어요. 초기 구인 공고를 보면 구글, 페이스북 출신 인재나 수학, 코딩, 괴짜들을 영입하려고 했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처럼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강조했죠. 이 회사 역시 좀 신비주의를 유지하긴 했는데 초기에는 위챗으로 매주 펀드 성과를 공개할 정도로 투명성을 보이기도 했어요. 2016년 여름까지 공개된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률이 35%에 달했다고 하니 초기 성과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35%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몰리니까 량원펑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AI 부서 인력을 늘리고 컴퓨팅 파워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찾거나 초단타 매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AI 역량을 강화한 거죠. 그 투자가 바로 딥시크의 기반이 된 그 컴퓨팅 인프라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게이머들이 주로 쓰는 엔비디아 2080ti 칩 1000개랑 AI 최적화 프로세서인 볼타 V100 GPU 100개를 도입했고요. 이후에는 당시 최신 칩이었던 A100 GPU로 구성된 훨씬 더 큰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와, 규모가 상당했겠네요. 그렇죠. 전 하이플라이어 엔지니어의 증언에 따르면 량원펑 본인이 이 클러스터 사용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딥러닝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비싼 취미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퀀트 회사 대표의 비싼 취미라. 재미네요. 근데 퀀트 회사로서는 좀 과도한 투자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미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 가능했고 어쩌면 처음부터 AI 자체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건 2021년 말에 하이플라이어가 투자자들한테 수익률 부진에 대해 사과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그 원인으로 AI 시스템을 지목했다는 점이에요. 똑똑하게 주식을 골랐는데 팬데믹 변동성 속에서 매도 시점을 제대로 못 잡았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도 AI 투자를 5위로 늘렸다고요? 그것도 미국이 수출 제한을 경고하기 불과 6개월 전에 HSC 10,000개를 확보했다니. 이건 정말 타이밍이 절묘한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운인지 아니면 정말 치밀한 계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딥시크 탄생의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픈AI가 챗GPT를 선보인 지 약 5개월 후인 2023년 봄, 양원퐁은 이 인프라와 인력을 기반으로 딥시크를 독립적인 연구소로 분사시킨 거죠. 목표는 더 이상 금융 수익이 아니라 인공 일반지능, 즉 AGI 개발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딥시크가 빠르게 성과를 낸 비결은 그럼 뭘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네, 딥시크는 초기부터 희소성이라는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어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을 여러 전문 분야로 나눠서 훈련하고 실행하는 방식인데요. 희소성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유하자면 거대한 전문가 팀을 하나 두고요. 특정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 부분만 딱 활성화시켜서 답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전문가가 항상 대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컴퓨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군요. 근데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거나 답변 품질이 떨어질 위험은 없었을까요? 물론 그런 위험도 있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원펑은 구글이나 프랑스의 미스트랄 AI 같은 경쟁자들의 성과를 보고 오히려 모델을 훨씬 더 많은 전문가로 나누도록 팀을 막 밀어붙였다고 해요. 그의 기술적 확신이나 추진력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이런 노력의 결과가 바로 R1 모델, 그리고 그 이전의 V3 모델이었군요. 특히 V3 개발 비용이 56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그 암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게 최종 훈련 비용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요. 그래도 최첨단 모델 훈련에 보통 1억 달러 이상, 차세대 모델은 수백억 달러까지 예측된 상황에서 이건 극단적으로 낮은 비용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유명 AI 플랫폼 허깅페이스 연구 책임자가 지적한 것처럼 딥시크의 진짜 경쟁력은 어쩌면 모델 구조 혁신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품질이요? 네.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V3의 성능을 보면 딥시크가 웹에서 데이터를 아주 영리하게 정제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최고 수준의 훈련 데이터셋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에요.
이건 역시 딥시크 미스터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력과 효율성, 그리고 어쩌면 숨겨진 데이터 경쟁력까지. 근데 왜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그것도 오픈소스로 그냥 공개해버리는 걸까요? 보통은 기술을 좀 숨기려고 하지 않나요? 그게 량 왕팽의 오픈소스 철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기술을 독점하고 비싸게 파는 방식, 오픈 AI나 구글 같은 방식이 단기적인 이익은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기술 채택을 확산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믿는 거죠. 아, 장기적인 관점이군요. 네, 모델을 공개하고 대부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개발자나 스타트업들이 딥시크 기술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게 하고 이를 통해서 피드백을 얻어서 기술을 더 빠르게 발전시키는 그런 선순환을 노리는 겁니다. 말은 쉽다, 코드를 보여달라는 리눅스 개발자의 말을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접근 방식이네요. 한편으로는 또 해외의 견제를 의식한 듯한 그런 움직임도 보였다고요? 네, 그런 면도 있어 보여요. 2024년 3월에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딥시크 연구원 한 명이 LLM에서 가치를 분리해서 다양한 사회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개념을 발표했어요. 가치를 분리한다. 그게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도박, 안락사, 총기 소유 같은 좀 민감한 문제에 대한 챗봇의 입장을요. 사용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에 맞게 개발자가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보여준 거죠. 아, 각 나라나 문화권에 맞게 AI의 윤리 기준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서구 중심의 AI 윤리 기준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딥시크 특유의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만드는 퍼플렉시티 AI라는 회사의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는 딥시크와 전혀 소통할 수가 없었다며 딥시크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모른다. 약간 블랙박스 같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박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쓰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또 아이러니하죠. 퍼플렉시티는 딥시크 기술을 쓰긴 쓰되 미국과 유럽 서버에서만 호스팅하고 중국 공산당 검열 데이터셋 같은 걸 제거하는 후처리 작업을 거쳐서 R1776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1776년이 미국 건국 연도니까 자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참 묘한 상황이네요. 미국 정부 차원의 비판은 더 거셌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 하원의 초당파 위원회는 4월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중국 정부와 상당한 연관이 있으며 오픈 AI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훔쳤고 미국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 절취 의혹까지 나왔군요. 네, 또 엔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H100 칩을 포함한 상당량의 GPU를 밀수했을 것이라면서 더 강력한 수출 통제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이 딥시크가 싱가포르 같은 제3자를 통해서 금지된 칩을 구매해서 수출 제한을 우회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바로 그 GPU 보유령 논란이 폭발하는군요. 딥시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고성능 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죠. 맞습니다. 미국 리서치 회사인 세미 애널리시스는 하이플라이어와 딥시크가 합쳐서 약 5만 개의 엔비디아 최상위 H 시리즈 GPU, 이게 한 14억 달러 상당인데요. 이런 클러스터에 접근 가능하며 이를 대부분 숨겨왔다고 추정했습니다. 5만 개요? 엄청난데요? 그쵸. 이 중에 상당수는 수출 규정을 준수하는 수정된 칩, 예를 들면 H2형이나 H800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세미 애널리시스는 딥시크가 미국 정부가 중국 판매를 금지한 최첨단 H100 칩 10,000개에도 접근 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H100 1만 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어떻게 확보했는지, 수출 통제를 정말 우회한 건지 밝혀져야 할 테고요. 바로 그 점이죠. 만약 H100을 확보한 게 사실이라면 그 경위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딥시크 측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걸 인정했나요? 아니요. 딥시크 전 직원 3명은 2만 개 미만의 구형 및 수출 통제 버전 칩만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한 박사 과정 학생은 세미 애널리시스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양측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네요.
네, 세미애널리시스는 여전히 자기들 보고서 내용을 고수하고 있고요. 이 논란 자체가 딥시크를 둘러싼 불투명성, 그리고 미국 측의 깊은 경계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이 모든 논란의 배경에는 단순히 딥시크라는 한 기업을 넘어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체의 AI 생태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딥시크가 위치한 항저우만 해도 작은 AI용이라고 불리는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아요. 미니맥스, 문샷 AIL 같은 챗봇 스타트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군요. 네,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의 퀨 모델, 바이두의 자체 칩 기반 모델, 그리고 미국의 제재 속에서 엔비디아 대양마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 같은 기존 테크 기업들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항저우의 딥시크 말고도 6마리 자른 용이라고 불리는 다른 유망 스타트업들도 있다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기계학습으로 NPC를 아주 생동감 있게 구현해서 주목받은 베스트셀러 게임 검은 신화, 오공, 블랙미스, 우콩을 개발한 게임 사이언스도 있고요. 로봇공학 강자들이나 3D 공간 소프트웨어 유니콘, 그리고 심지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는 브레인코어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투자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네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AI와 반도체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과거 빅테크 규제 기조에서 좀 벗어나서 독립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협력적인 생태계 구축과 자립자강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AI 발전을 늦추려는 미국의 지정학적 제약이 오히려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흥미롭네요. 네, 그런 시각이 있어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분석가 웨이순 같은 경우는 미중 간 AI 격차가 이제 몇 년 단위가 아니라 몇 달 단위로 좁혀졌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칩 부족 사태가 오히려 새로운 AI 혁신을 촉발했고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자가 생존하는 다윈주의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부족한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하는 다윈주의적 압력이라. 인재들의 움직임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흐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미국의 좀 적대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또 이제는 진짜 기회의 장이 중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유수 기업에서 일하던 최고 수준의 중국 엔지니어들이 귀국하는 추세입니다. 아시아그룹의 조지 첸 이사는 실리콘밸리는 더 이상 중국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근무지가 아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죠. 아예 중국으로 돌아가는군요. 게다가 이제는 미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직접 성장하는 차세대 인재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또 다른 유니콘인 01.AI의 창업자 카이프 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차세대 인재들은 아예 미국 기업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직접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젊은 AI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길러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딥시크나 다른 신생 AI 스타트업의 성공이 더 많은 젊은 인재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중국 AI 르네상스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딥시크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중국 기술 자부심의 상징이 된 셈이죠. 네,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군요. 캐나다 출신 컴퓨터 과학자가 량원펑의 모교를 방문해서 자랑스러워했다는 일화도 있네요. 네, 커비펑이라는 분인데 량원펑의 모교인 저장대학교를 방문해서 가족들에게 딥시크를 만든 사람이 내가 다녔던 학교 출신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딥시크가 중국 내에서 가지는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양원펑 본인은 이런 관심과 상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전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는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립니다. 관광객이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딥시크 본사를 찾아가서 량원펑의 흔적을 찾으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고요. 아주 드물게 외부인과의 회의를 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홀로그램으로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올해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 같은 주요 행사 초청도 거절했고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는 거죠. 이런 신비주의가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위혹과 우려를 낳는 것 같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딥시크를 여전히 미지의 존재,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강해요.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다거나 혹은 미국 기술을 염탐하기 위한 존재라는 그런 비판도 있죠.
미 하원의원의 대변인은 딥시크가 미국 기술 부문에서 중국 공산당의 감시국가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와, 직접적인 파이프라인이라니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딥시크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요. 자신들은 그저 순수한 창업 정신의 산물이동이라고 항변합니다. 구글과 같은 베이징 캠퍼스에 입주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BC 회사인 알파 인텔리전스 캐피털의 파트너 아르노 바르텔레미는 AI 업계가 딥시크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예상했어야 했다면서 딥시크의 사례가 중국 기술 기업들이 주어진 제약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약을 강점으로 바꾼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비슷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2023년 5월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오히려 중국이 혁신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앞서 나갈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죠. 그가 했던 말이 인상적인데요. 경쟁을 너무 밀어붙이면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놀라운 대응. 딥시크 전 직원의 말도 좀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미국 기업들처럼 최첨단 GPU 수만 개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 중국 기업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고 했죠. 네. 그러면서 아마 자신들도 자원이 풍부해지면 불필요한 실험을 많이 하면서 낭비를 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자원에 대한 접근은 중국 기술자들이 기꺼이 감수하고 싶은 문제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더 효율적으로 혁신해야 했던 상황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한 지점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딥시크는 뛰어난 기술력, 어쩌면 정부의 암묵적 지원, 그리고 주어진 제약 속에서 혁신을 이뤄낸 중국 AI의 놀라운 현조소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들의 불투명성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에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딥시크라는 한 기업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건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 지형도 또 수출 통제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혹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우리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쟁자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딥시트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딥시크의 사례는 앞으로 AI 분야에서 어떤 경쟁 구도가 펼쳐질지, 또 기술 발전의 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경고나 딥시크 전 직원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면요. 앞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도약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중국은 계속해서 이런 제약 속에서 적응하며 혁신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까요? 그리고 이러한 치열한 경쟁이 결국에는 전 세계 AI 개발 지형 전체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네, 바로 그 점들을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